뭐 우선 제 소개 잠깐 드릴까요? 제 소개 드리면은 오늘 이렇게 포스터에 보면은 전 뭐 군생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그 1982년도 육군 보병 소위로 인간에 있다가 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였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사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군에서 유인 헬리콥터 했던 것을 사회에 나와서 지금도 현재 헬리콥터 하고 있으면서 무인기 쪽으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약 한 9년 전에 2013년도에 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공주대학교,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대학교 국가사회안전대학원 항공안전관리학과 여기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거죠. 우리 그저 민송 학과장님하고 똑같은 거. 근데 제가 민송 학과장님보다 조금 먼저 왔었죠. 먼저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우리 그 제가 드론 평가하러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교수님 교수님 강의 듣습니다 이래요. 그럼 무조건 합격이죠? 이런 경우 많았어요. 꽤 많이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소중한 인연이다. 정말 이런 인연은 굉장히 어려운 인연인데 뵙게 돼서 진짜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과감하게 합격을 드렸던 적. 근데 합격을 제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잘해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도 했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요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 우리나라 드론 쪽에 책 한 10권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했던 것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소개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한테 미리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무인기 드론 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공을 이해해야 돼요. 항공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왜 군용 무인기 쪽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실제 처음 시작된 것은 군입니다. 군. 이게 세계적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최근에 2014년도 15년도 들어오면서 요즘 이야기하는 멀티콥터 이거 재밌는 멀티콥터가 나오면서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러나 그 전에는 실제 우리나라도 무인기 부대에서 무인기라 그랬지만 그게 드론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다 운영해 왔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들어왔는데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항공에 대한 이해라는 걸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왜 드론을 지금 쓰고 있을까? 끝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이제 종결이 살짝 미리 이야기되는데요. 아주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아주 옛날 사람들이겠죠. 길을 가다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어떤 그 하천을 만났어. 그러면 교량이 없으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절벽을 만났어.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한 마리의 새가 날개짓하면서 날아갑니다. 저것 봐라. 나도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 항공기를 만들게 됐던 가장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개에다가 팔에다가 천 해가지고 뛰어내려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뭐 나뭇가지 더 연장시켜 해보다가 떨어져가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뜨거운 열이 공중으로 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인류 최초로 만든 게 뭡니까? 비행기가 아니에요. 발론입니다. 발론. 열기구죠. 1783년에 몽골피의 형제가 발론을 만들어서 뜨게 된 것이 인류 역사상 하늘을 날게 된 것이 사실은 처음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발론 타고 가다가 이웃 나라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분쟁이 있으면 가서 폭탄도 터뜨려버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날라보자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발론은 뜨거운 열이 공중으로 자연 현상에서 알고 띄운 거고 항공기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것은 엔진 동력을 장착해서 쇳덩어리가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항공 발전은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 전쟁의 역사 속에서 발전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항공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켜버렸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드는 이때 막
프로펠러기 만들어지고 2차 세계대전 우리 일본이 진주만 공격할 때 보니까 도라도라 여행 보면 영화 보면은 바다 상공 바다 위로 쫙 항공이 가잖아요. 항공이 폭탄시로 가잖아요. 이것이 전쟁에 있어가지고 바다를 가는데 배로만 간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항공이 간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제트 엔진 장착되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이제 유인기 시대가 쭉 연결돼 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유인기 가지고 싸워보기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조종사들이 싸우다 보니까 떨어져 죽거든요. 힘들거든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전쟁에서 아 나 죽기 싫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무인기 하자. 이게 이제 무인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게 언제냐? 1902차 세계대전 때부터 무인기 하자. 이따 나옵니다. 무인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 죽기 싫어. 무인기 해가지고 폭탄 싣고 가서 떨어뜨려. 그게 무인기의 시초입니다. 그렇게 쭉 해오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 어떻습니까? 대부분 집에 로봇 청소기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운용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무인 멀티콥터까지 나와가지고 군에서도 무인기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무인기 전쟁이에요. 앞으로는 더더욱 무인기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 군에도 우리 군도 우리나라 군도 대비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무인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내 자신보다는 무인기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인기 쪽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이겁니다. 그럼 과거에 전쟁할 때 어떤 전쟁에서 어떤 로봇 무인기들이 운용됐는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의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바뀌면서 전쟁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럼 우리 군에서 여기는 이제 큰 것보다도 작은 멀티콥터형에 있는 무인기들이 어떻게 운용돼 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줌으로는 이제 우리 군인이신 학우님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진짜 군에서 좀 가야 될 것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과거 전쟁, 아주 오래된 전쟁,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 그리스 신화는 뭡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우리나라 우솝 이야기 똑같은 건데 탈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로스라는 것은 청동 거인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보면 크레타 섬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감옥소가 그냥 무인도에 죄인들 떠가 나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크레타 섬이라는 것이 죄인들이 있는 흔히 하는 말로 교도소라고 하나? 아니 교도소도 아니고 그냥 죄지었으니까 떨어져 나버리는 거. 그런데 거기에 섬을 지키는 것이 이 탈로스는 있습니다. 탈로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청동거인 탈로스가 무인기의 시초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거 모구와 유마. 우리 일상 주변에서 여기는 수레죠, 사실. 이 수레도 옛날에는 무인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로봇. 사람의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과거 전쟁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갈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제 사자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어떤 목재 사자를 가지고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잡아버리겠어. 잡아먹게 해버리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과거 전쟁에서 했던 로봇의 이야기입니다.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좀 이제 중간중간에 건너뛰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자, 이것이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연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부착해가지고 정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87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게 많이 높이는 올라가지 않았고 촬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카메라 셔터를 어떻게 눌렸을까요? 선을 가지고 이렇게 막 좀 당기는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이야기 정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리모컨으로 이렇게 작동을 했겠죠. 셀카 찍을 때처럼. 근데 그게 좀 아니었는데 아무튼 요 이야기가 세계 최초의 정찰용 무인 항공 체계였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건데요. 또 AD의 연입니다. 이것도 연에다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것이 1903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전이니까 연에다가 아무튼 카메라를 해가지고 했다는 기록들이 대단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래도 우리들을 좀 이렇게 생각게 해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요때 이제 캐더링버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만들어가지고 써먹지 못했다. 써먹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기술 부족에 띄웠는데 무인기를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워지니까 못 띄웠다 하는 이야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토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요거는 여기다가 비행기에다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그냥 자폭하는 겁니다. 자폭하는 거. 자폭시켜버리는 거. 네. 이것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냥 한 번 가면 그냥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직전에 영한걸 팀비라는 건데 요때부터 이제 요 이야기가 아주 우리 무인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론이라는 용어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하는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갔다 오도록 하는 거고 적 항공기와 대공무기의 공격 유도용 항공태세.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적 그 대공무기가 얘가 떠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얘가 떠가지고 돌아다닐 때 얘네들이 착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실제 비행기처럼 이렇게 시키는 거. 이것이 드론의 용어가 나오게 된 어떤 시초적인 이야기다 하는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그런 거 나오는데요. 비행기 구형 B-17기에다가 고성능 폭탄을 탑재해가지고 표적 지역에 가가지고 조종사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버리고 그 지역에 가서 꽝 하고 터져버리게 하는 거. 이것도 무인기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날아갈 때는 유인기였지만은 표적 지역에 가서 터질 때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했다. 사실 이게 일회용 소모품이다. 근데 그렇게 치고는 어쨌든 전쟁할 때 조금 위험했었죠. 조종사도 뛰어내려야 되고 얘 가가지고 정확히 표적 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 이런 점은 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6.25 전쟁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애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애써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F6F 헬캣이라는 거고 Q2 파이어비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위에 있는 헬캣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유인기를 원격 조종용 비행 폭탄으로 전환해서 표적했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계속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낙동강 방어선 전투할 때 낙동강 방어선 전투할 때 밀리고 끝에 가가지고 미군들하고 이제 여기서 낙동강 북쪽에 있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전과 기록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전과 기록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운영을 했었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 B 요거는 이제 무인 표적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나오고 세부적인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과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헬키앗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제트 엔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무인 표적기 Q2 파이어 B를 개발 생산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또 파이어 B에 대한 이야기도 무선 통제에서 원격으로 조정되나 이것도 원래 무인기에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가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미리 얘한테 가서 니 어디 가서 터져버려 하면 터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다. 요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에서 6.25 전쟁 때는 크게는 아니지만은 한두 번 써먹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 정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이 우리나라의 전쟁 이후에 이제 월남전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월남전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 말기에 하노이하고 하이퐁 지역에 정찰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파이어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도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카메라가 장착해 얘네들이 계속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착륙해가지고 표적을 보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파이어비를 한 2천여 대 무인기가 사용됐지만은 이때도 보면은 그 무인기별로 한 5번 정도 임무 수행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한 30번 정도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거고 그래도 얘네들이 무인기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조종사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을 감소시켰다 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촬영해가지고 비행기 착륙해가지고 영상 보면 뭐합니까 이거? 이미 벌써 적은 다 이동해버리고 이게 없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있는 것처럼 수집된 사진들이 기지 복귀해서 판독해서 뭐 정찰용으로는 좀 겹점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게 월남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동전. 요놈이 정찰병이라 그래가지고요. 중동전 때부터 이제 얘가 가서 촬영하는 것을 실시간에 받아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던 무인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게 중동전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프전. 걸프전은 1991년 이때
43일간 실시된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죠. 이때는 진짜 이제 무인기에 완전히 그냥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화장, 진짜 무인기가 엄청나게 투입이 된 겁니다. 이때는 어떤 무인기 됐느냐 하니까 제일 먼저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 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스카우트, 요거를 개조한 겁니다. 개조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파이오니어 한 대 가격이 유인 정찰기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적 스쿼드 미사일 기지, 포병 진지, 지상 항공기, 부대 어망 이런 거 막 빨리 찾아내고, 이 정도로 많이 출격해가지고 많이 했다. 근데 뒤에서 무인기는 또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무인기의 최후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냥 자폭시켜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무인기를 운영하다가 힘들면은, 어려우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인기의 운영 개념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 유인기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포인터 이거는 그냥 손으로 투척하는 겁니다. 사람이 투척할 정도로 작은 거. 여기 보면 비행체가 1.8, 날개 길이 한 2.7 정도 되는 거. 작은 건데, 이때 보면은 병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원경을 가진 200피트의 관측자다. 손으로 날려가지고 요거 쭉 돌면서 전체를 다 봐버리니까. 여기 사람들은 고지라든가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도 얘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이제 걸프전 때 포인터.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전. 요거는 이제 1999년도 나토가 세르비아 공격할 때 시작된 전쟁인데, 여기서도 많이 투입됐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가면 이제 무서운 이제 공격용 이제 무인기들이 등장합니다. RQ-1 프레더터, 그다음에 RQ-5A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피닉스, 캐스트럴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거 보면은 RQ-1 프레더터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이제 장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적외선 그 장비나 전자광학 2호 싸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여러분들 그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야간에 다 보입니다. 사람이 다 보여요. 야간에 사람이 다 보여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 하면은, 지면의 온도와 살아있는 어떤 생물 간의 3도 차이만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다 그냥 훤히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카메라로 보면은 우리 이제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숲속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못 찾잖아요. 여름에 안 보여요. 못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장비는 거기서 딱 보면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 다 보여요. 이거는 어떤 그 영상이 이제 그 나무나 이런 걸 다 뚫고 보죠. 다 뚫고 봐요. 뚫고 단지 딱 이거예요. 어떤 생물체가 지면과 온도의 온도 차이만 나는 걸 다 촬영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싸 그러는 거, 합성 개구 레이더 이거 같은 이거는요. 이런 무인기에 장착되어 있는데, 공중에서 여기 써놨어요. 악천후 감시 장비 구름 뚫고 봐요. 공중에서 한 70km 상공에서 예를 들어 쭉 보면은 구름이 있거나 안개가 있거나 관계없이 다 뚫고 봅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얘가 그런 것을 이제 장착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번 떠가 쫙 가면은, 예를 들어 구름이 끼나 날씨가 안 좋나 그 다음에는 숲이냐 야간이냐 이런 관계없이 다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인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야간에 볼 수 있는 어떤 적외선 장비, 센서, 그 다음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전자광학 2호, 여기서 구름까지 뚫고 바라볼 수 있는 악천후 장비, 싸 장비까지 탑재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GPS 위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얘 무인기가 아프리카 지역이나 어떤 전장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어도 미국 본토에서 그 상황실에서 얘가 돌아다니는 영상을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하는 게 정찰 임무도 하지도 않고, 이 외에도 이런 것도 합니다. 인공위성이 촬영해가지고 포병이나 누구한테 사격해라고 주는데, 이걸 실제 가지고 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통신중계, 적 전파방해 도청, 이런 것들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공군 전투기가 한 대 어디 날아가다가 떨어졌다 하면은, 추락했다 하면은 낙하산으로 뛰어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 조종사가 그 지역에 가지고 신호를 딱 보내면은 그 지역에 가서 얘한테 가서 먹을 거 하고 이런 거 떨어뜨려 주는 거, 이런 걸 다 합니다, 무인기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Q-5 헌터. 헌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합작 생산했던 건데, 이런 것들도 굉장한 어떤 그 정찰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소보 전쟁 이때는 이미 벌써 무인기 엄청나게 이제 운용됐다는 거 그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고요. 또 피닉스 이것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주로 얘네들이 가는 것이 포병이 우리 뭐 여기 이제 포병은 포를 쏠 때 전방에 관측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표적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표적이 어딘지 알아야 포를 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관측자인데 요즘은 이제 관측자 대신에 사람이 가서 관측하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쫙 가서 정찰해가지고 어디 표적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포병에서 그냥 공격해 버립니다. 네,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아프간전. 요거는 이제 또 재밌어요. 여기 아프간전에 가보면은 프레데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프레데터 요거는 MQ-1B 돼 있고 아까는 MQ-1A 돼 있고 5A 돼 있고 이 전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순서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요게 이제 헬파이어 미슬이라는 겁니다. 헬파이어 미슬을 장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올해 초였던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뭐 어떤 그 무인기 공격을 해가지고 사우디 유전을 공격해서 막 폭파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이런 걸 해버립니다. 헬파이어 미슬입니다. 얘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헬파이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99.99% 명중률입니다. 어떻게 쏴버리냐면요. 무인기 한 대가 먼저 가면서 전자파를 표적에다 딱 그냥 쏴버립니다. 그렇게 걔는 빠져버려요. 그리고 뒤에 가던 얘가 그냥 당겨버리면 걔가 그대로 그걸 따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헬기를 탔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헬리콥터 부대가 있죠. 아파치 부대. 경기도 이천에 있죠. 경기도 이천에 이 헬기가 한 대가 이 미스를 16대 들고 갑니다. 16대. 16대 들고 가면은 전차 16대는 무조건 죽는 거죠. 100%니까요. 무서워요. 얘는 또 어떻게 쏘느냐면요. 우리가 통상 보면은 헬기나 뭐 사격하는 거 이제 이 총이라든가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총 쏠 때 보면 봐야 쏘잖아요. 얘는 안 보고 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다른 애가 그냥 레이저 쏘놓고 옆에서 그냥 쏴버립니다. 여기 숨어가지고. 여기서 허공에다 쏴버리는데 그 레이저를 따라가서 명중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99.99%고 속도가요. 한 250km? 약 한 270, 80km로 날아가면서 쏴버립니다. 날아가면서 헬기고. 그런데 명중돼 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게 여기 있는 헬파이어입니다. 헬파이어 미슬. 이거를 무인기가 갖고 갑니다. 예, 언제? 아프간 전쟁 때부터. 지금은 뭐 아주 그냥 기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MQ-1B 프레데터가 없죠. 사실 무인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아직 없는데, 뭐 모르겠어요. 헬기가 있으니까 곧 이제 뭐 들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 MQ-1 프레데터 때부터 이렇게 미스를 장착해가지고 그 중에서 헬파이어 미스를 장착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RQ-4A 글로벌 호크. 이놈이 또 물건이죠. 이건 비행기보다 더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인기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날개 길이 35m, 비행체 13.5m.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35m면은 웬만한 비행기보다 더 크죠. 이게 무인기예요. 우리나라에 이거 4대 있죠. 2019년도에 들어왔죠. 약 한 3년 전인가? 우리나라에 4대 들어가지고 얘는 한 번 뜨면은요. 저 철책선 근처로 싹 가서 도로 뜨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양 사령부, 평양을 호위하고 있는 그 사령부 어느 초소의 병사의 이름까지 찾아내거든요. 그 정도로 얘가 그 이름까지 알아낸 정도다 하면 대단한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인공위성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인공위성보다 얘는 더 정확히 찾아내거든요. 병사 이름까지 알아낸다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 4대 있다니까요. 이게 글로벌 호크. 그래서 뭐 우리 보면은 요즘 이렇게 어떤 북한 지역에 뭐 좀 심각하게 뭐 활동하고 있다 뭐 어떤 거 찾아내는 거는 우리 여기 매스컴 나오는 것보다 수십 배 정도 얘네들이 더 잘합니다. 다 갖고 있어요. 다. 이게 얘 들어오기 전에는 주한미군에 전부 다 의존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손으로 다 하니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는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좀 징후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얘네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크면서 20km 고도로 올라갔다가 엄청난 거리를 비행하는 거죠. 한번 뜨면은. 네.
이런 무인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인공위성하고 유투 정찰기의 부족한 부분을 얘가 보완한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EO, IR, SAR, 아까 제가 했던 이런 장비는 기본으로 장착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자전장선 전파방해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 적 항공기나 대공학이나 이런 거 무선 교신하는 걸 막 흔히 하는 말로 못하게 방해해 버리는 거죠. 이런 건 무선 통신을 방해해 버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잘 통화돼야 되는데 이거 방해시켜 버리면 어떻게 목통돼 버리잖아요. 똑같이 그런 걸 역할을 해버리는데, 이 높은 고도에서 이 정도 되는 무인기가 전자 공격을 해버리면은 그 지역 일대는 전부 통신이 안 되죠. 통신 안 돼버리면 뭐 작전이 안 되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섀도우 200,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정찰용 무인기, 이런 것도 아프간 전쟁 때 썼고, 그 다음에 이라크전입니다. 이라크전 때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점점 어떤 전쟁이 이제 무인기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몇 개 보면 실버 폭스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은빛 여우다, 뭐 이렇게, 요거 작은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1.5, 2.4 정도 되는 이런 거, 이것도 손으로 투척해가지고 쓰는 거. 이 손으로 투척해가지고 쓰는 거는 규모가 작은 부대에서, 흔히 하는 말 군대 대대급 정도, 요 정도 쓰고, 아까 큰 거 같은 거는 뭐 사단 전략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위로 가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파인더, 요거는 이제 또 특징적인 게 화학작용제 탐지용으로 개발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화학무기가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상으로 차량이나 헬기가 갔다 오면 자기가 오염돼가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무인기가 가는 거예요. 무인기가. 여러분들 이거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무인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잠깐 이런 게 있어요. 얘가 그 지역을 비행을 하면은 종이를 붙여가지고 갑니다. 탐지지를 붙여가지고 가면 거기 가면 오염이 된 지역에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해요. 두 번째는 요즘은 또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얘가 경고혼을 울려버려요. 경고혼을. 지금 현재 당신 지역에, 이 지역에 오염이 돼 있다. 그래 혼이 울려요. 혼이 울리면 즉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서 울렸다 하는 걸 이제 이쪽에서 통제하는 데 알아가지고 동그라미 꺼가 그 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여기를 이제 제동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무인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전투 드래곤 아이, 용의 눈, 그래요. 이것도 이제 손으로 투척해가지고 작게 하는 거. 아마 이게 보이시는 거,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무스 100하고 600, 요거는 이제 바다에서 쓰는 거예요. 육상에서 쓰는 거도 있지만 바다에서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저. 여기인데 이제 요 숫자 레무스 100, 600은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다 수심을 들어가서 운용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깊이. 레무스 600 같은 건 엄청난 거죠. 네.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 최초의 무인 수상정이 기뢰 탐색이 한다는데 뭐 여기 써놨어요. 기뢰가 뭐냐 하니까 기뢰는 땅에서 있는 거 지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뢰가 바다에 있다는 거. 네. 발화 장치를 갖추고 수중에 구설해가지고 배를 폭파시켜 버린 겁니다. 지뢰는 어떻습니까? 땅 위에나 땅 속에 살짝 묻어나가서 사람이나 전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폭파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바다에서 하는 거.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무섭죠, 바다에도. 넉넉히 배가 가다가는 큰일 나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군의 무인기의 운용 개념입니다. 최근 군의 무인기 운용 개념이 국방에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인명 중심이다. 인명.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우리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뭐 요즘 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장비는 좀 우리나라도 좀 잘 살잖아요. 장비 혼자는 그냥 뭐 부서지면 다시 또 사면 되고 이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명 중시로 인명 손실 방지에 절대적으로 무인기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고, 그 다음에 더 정밀하고 정확한 작전 임무 수행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정보 투자, 실시간 동시 타격이다. 요즘 이제 무인기를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보고 야 저기 있어. 자 거기 쏴. 근데 이미 벌써 무전 가고 하면 얘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 무인기를 아까 그랬잖아요. 최전방까지 집어넣고 아니면 글로벌 호크 같은 띄워놓고 실시간에 표적 저기 있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보내는 표적을 옛날에 이거 가져가 지휘관이 야 거기 쏴. 거기 쏴가 아니에요. 얘가 보내는 표적을 실시간에 포병, 전차,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전투기, 헬기가 동시에 받아버려요. 동시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좋습니다. 전쟁하는 것도, 전쟁 준비하는 것도.
얘네들이 실시간을 쏘고 그냥 보고 때려버립니다. 보고. 이게 그네입니다. 정보수 이제 실시간 동시 타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 근데 물론 이게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군에서의 어떤 목표죠.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무기 체계가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다. 돈이 적게 들어야 되죠. 원체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적게 드는 이런 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게 그렇다. 그다음에 여기 또 3D가 나와요. 3D. 무인기는 3D에 운영하는 겁니다. 3D에. 위험한 임무에 쓰는 거예요. 무인기를.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뭐 적지역에 감시 정찰을 간다. 먼저 갈 때, 앞에 가는 놈 먼저 죽잖아요. 죽으니까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위험한 데는 쓴다. 그 다음에 또 지루한 임무가 있는데 들이죠. 여기 보면 전투기 조종사들 보면 공중 올라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인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티한 거 이런 것도 무인기한테 시킨다. 3D 임무에 이제 무인기를 운영하는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의 무인기 운영 발전 추세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주 작은 거, 이거 보면 소부대에서 운영하고 이런 식의 이제 함대, 근접 전투에도 무인기를 아주 많이 운영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대형 무장화대 간다. 아주 큰 덩치 큰 놈들을 운영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일 같은 거 막 장착해가지고 무인기에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콥터. 요 놈이 이제 등장을 많이 했죠. 실제 이제 드론이라는 거. 오늘 제가 좀 이따 이제 여기 군용 무인기를 그렇게 운영했을 때의 단점이 뭔가 하는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군의 멀티콥터 운영 발전 방향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쓴소리 한번 하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한 4년 정도 전에 우리 육군에서 그때 이제 모 육군 참모총장이 막 육군에 막 드론복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야 된다 이래가 드론복 부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육군 드론복 부대가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드론을 막 왜 사회에서 막 이렇게 드론이 운영되고 막 뭐 하는데 왜 군에서 막 이런 거 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이거 안 쓰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좀 많이 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가져왔는데 기관총 드론. 지금 이게 이제 발전시켜 가고 있는 거거든요. K2 기관총을 장착했어요. 제일 먼저 이 영상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 상에서 나왔던 게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 10m 이내 두고 막 총을 쏘고 하는데 기가 막히죠. 근데 한 개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냥 밖에서 10m 놓고 쏘면 다 맞췄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드론에다가 기관총을 한번 달아봤어요. 또 이야기를 하게 달아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드론에 기관총을 해가지고 쏘면은 이 기관총 무게가 있죠. 거기다가 탄통, 그 이제 유튜브 장에 나오는 건 몇 발 넣어가 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관총이라는 이것을 전술적 운영 개념에 부합되도록 하려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무게가. 들지를 못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군에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 해가지고 기관총이라는 목적 달성도 해야 되는데 10m 놓고 막 유튜브상에 나온 걸 가지고 돼서 될 것이다 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총은 최소한 사거리가 1km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관총 무게, 기관총 장착된 무게, 탄 무게 막 이러다 보니까 드론이 점점 커져버리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여러 회사에다가 너네 기관총 한번 만들어, 이거 장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해가지고 했던 이제 사기했던 영상인데 아직도 많이 미흡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탄 발사기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탄 발사기 드론. 이것도 지금 현재 만들고는 있는데 여러분 유탄 발사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여기에 40mm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는 탄인데요. 이걸 연결해서 막 고속으로 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또 무게 때문에 굉장히 그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수류탄 드론. 우리 이제 수류탄을 가지고 생각하면 수류탄을 막 저기 오면 막 던져버리면 힘이 드니까 야 그거 말이야 그러지 말고 드론에다가 수류탄을 장착해가지고 뽕뽕뽕 떨어뜨려봐 이런 거예요. 말이 뽕뽕뽕 떨어뜨리지 이게 됩니까? 수류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드론에다가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아 던지잖아요. 드론이 안전핀을 뽑아야 돼요? 누가 뽑아요? 체인을 걸어서 뽑아야 돼요. 체인을 걸어 뽑아야 되는데 이 드론이 이 안전핀을 장력이
그때 당시 이야기 나온 게 14kg 정도의 땡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체인을 걸어 땡기려고 하니까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안전핀을 살짝 빼가지고 두고 떨어지게 해.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모의탄을 해봤죠. 모의탄. 하다가 안 되고 나중에 뭐가 돼요?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웃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류탄 들은 거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고 에피소드를 했는데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리고요. 수류탄 드론을 했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드론이 리턴에 왔을 때 여기 비행기 안 찼을 때 드론 안 찼을 때 그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연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용 드론이에요. 촬영용 드론 이제 사실 우리 드론 학과의 학원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촬영용 드론 그러면은 야 적 특수부대가 우리 특수부대가 말이야 적 지역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드론을 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막 정보를 획득하고 기가 막히죠. 실제 그거 들어가서 해보니까 적 지역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안 돼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촬영용 드론을 가지고 촬영하는 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왜?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정말 바람도 안 불고 좋은 조건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바람 이야기합니다.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산악 지역에 10월부터 4월 달까지 오전 10시 이후에 거의 강풍이에요. 드론 운영을 못해요. 작은 드론, 요 드론이 무게가 매빅이라는 건데 한 240g밖에 안 돼요. 240g, 250g. 이거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잊어먹어버려요. 이거 팬텀인데 이것도 한 1.3kg, 이게 한 3kg인데 이것도 막 날아가 버려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까 지금 군용 이야기 하는데 지금 부대에서 육군 드론복 부대에서 한 번 이랬어요. 드론복 부대를 막 발전시켜서 장비를 사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사줬죠. 못 사줬죠. 안 사줬죠. 검증을 하고 사자. 그래서 무턱대고 사줬다 나중에 가서 국민들한테 어떤 열을 문매를 받아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막 정부기관에 드론 사놨고 막 창고에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기여를 한 게 접니다. 육군에서 드론복 부대 드론을 막 이때만큼 사주자 했을 때 합참에서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주고 안 사주고 결정하는데 그 사주고 안 사주고 결정하기 전에 연구과제를 했어요. 진짜 이거 사줘야 되냐 안 사줘야 되냐 연구과제. 그래서 제가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주지 마. 못 사주는 이유는 이거야. 더 연구해서 사주라.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1년 늦게 가고 2년 늦게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 샀다가 운영 못하고 전투수단으로 주 운영수단으로 못 써버리고 나중에 가서 보조수단 써야 된다. 이 촬영용 드론 여기 있죠. 주수단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특전사에 근무하시는 우리 여기 드론 학원님 계세요. 저한테 막 이야기를 막 해요. 촬영용 드론 가지고 자기 특전사에서 쫙 가서 이럴 때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모 기지에서 한 대가 떠가지고 얘가 있으면서 한 대 날아가서 정찰하는 것은 얘 통제를 받아가지고 하고 얘가 리턴 기능까지 쫙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에요. 사람이 정찰병이 한 명 가서 정찰해가지고 가져오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촬영용 드론도 앞으로 좀 발전을 더 시켜가지고 군에서 같이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드론들 제가 가져온 거는 이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많이 발전을 시켜가고 있고 거의 발전을 시켜가지고 군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근데 이런 드론들은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기만작전. 기만작전 좋아요. 무인기 한 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샥 지나가고 하면은 적 방공 레이더망에는요. 그게 항공기를 떠요. 작은 드론 한 대가 지나가 버리면 항공기 한 대 지나가는 걸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기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획, 안티드론 개념. 안티드론. 드론이 내 지역에 왔을 때 얘를 잡는 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정부 청사라든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석유기지공사 여기서 지금 혈안이 돼 있죠. 드론 들어올까봐. 드론 들어올까. 이거 잡는 방법. 제가 요거는 지금 어떤 얘기면도 2023년도 2학기 과목에 제가 이거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티드론에 대한 거 과목을 해가지고 강의가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는 가봐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중계하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통신중계. 지뢰탐지. 지뢰탐지도요. 이제는 드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땅속에 있는 지뢰를 찾아내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고성능 카메라에 특수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그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해요? 카메라,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가라. 이런 거 판단을 해줘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기술이 100% 지를 다 못 찾아냈어요. 지난번에 이걸 하면서 한번 해봐라. 실제 요즘은 군에서 하라고 해봐. 안 되면 어떻게 했어? 다시 스탠바이, 다시 연구 또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정도의 장비 장착해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재밌는 게 뭐 폭탄 투하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쉽죠. 막 수류탄이고 뭐고 하고 뭐가 그냥 폭탄 들고 와서 떨뜨고 와버려. 그래버리면 제일 낫죠. 이게 가장 쉬운 거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유통물류학과에서 오신 학우님들 계신 보급품 및 탄약 수송하는 거. 이거는 이제 많이 하죠. 이게.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야기하니까 택배 이야기하잖아요. 택배는 막 전부 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게요. 말만 막 그저께도 어느 저 섬에서 피자를 뭐 택배로 받아본다. 드론 택배로 받아본다. 드론 택배로 받아보려면요. 돈이 얼마 되겠어요. 네, 말도 안 돼요. 쇼예요. 전부 쇼. 지금. 많은 쇼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는 보급품 및 탄약 수송하는 거. 사실 전투 하는데 막 보급품하고 탄 수송해 준다 이랬어요. 개념은 많은데 그 지역에 가면 드론 앉을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만 되지. 환자 우송도 이런 얘기 했어요. 환자 우송. 전투를 하다가 옆에 전우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얘 죽는 거 못 보고 얘를 드론에 실어 보낸다 그랬어요. 드론이 와야 실어 보내요. 어디 앉아가지고 어떻게 실어 보낼 거예요? 얘기하니까 뭐 그래 공간을 찾아가지고 한다. 공간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병사 한 명, 요즘 병사들 한 명 몸무게가 얼마나 최소한 평균 80kg예요. 군장 실어야 돼요. 그럼 드론이 얘 실으는 드론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헬리콥터만 해야 돼요. 그게 차라리 헬기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안 되는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게 연구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대신에 여기는 화생방 지역 정찰하고 제동하는 거 이건 아주 굿이에요. 잘해요 드론이. 이거는 무인기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로 수용소 감시하는 거 이거는 뭐 군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할 때 후방 지역에서 포로들 감시하는 거 우리 뭐 밖에 보면 교도소 같은 데 이렇게 드론 해가지고 하는 거 그 개념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떻게 군에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막 상용 드론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운영하려는 무기 체계, 전술적 운영 개념을 정리해라. 이 무기가 만들어진 이건 군에서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해라. 이 무기 체계가 진짜 쓸만한 수류탄 드론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가, 기관총을 어떻게 다 알고 해라. 그래서 다양한 전술 전문가하고 좀 통합해가지고 이야기하고 현대 전쟁의 개념은요. 옛날에 그저 우리나라 그 6.25 전쟁할 때 보면 막 고지생타전 할 때 막 백병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없죠, 솔직히. 뭐예요? 그냥 무기가 다 부어버리죠, 이제는. 정말이에요. 진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도 안 되지만은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무기 그냥 가도 그게 옛날에 미군들 전쟁이거든요. 미군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어디 있다 화력으로 그냥 왕창 갖다 부어버리고 그냥 주워 내버리는 거든요. 이게 개념인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좀 많은 무인기 집어넣고 막 어떻게 뭐 수류탄 하는 거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는 일어나겠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 드론의 군사용으로 전환할 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계 극복을 빨리 시켜야 돼요. 빨리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도 또 이제 제가 헬기 탔으니까 헬리콥터 전용사 주시는 게 있는데 헬리콥터하고 멀티콥터하고는요 비행 원리가 틀려요. 어떤 원리가 틀린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첫 번째, 헬리콥터는 전진 비행하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때 위에 있는 회전면이 경사가 제가 이렇게 가요. 그 방향으로. 멀티로 된 콥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론이라는 거는 이것도 4개짜리, 6개짜리 이걸 한 개로 봐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기울어지는 방법이 틀려요. 멀티콥터는 예를 들어 4개짜리 그러면 앞에 2개 하고 뒤에 2개 했는데 앞으로 간다 그러면 앞에 2개보다 뒤에 2개가 휑 빨리 돌아가지고 경사가 지금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거운 걸 헬기처럼 스링을 해가 놨어. 스링이 하는 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얘가 이따이 다 추락했어요. 비행 원리가 안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이 멀티콥터는 미슬이나 뭐 쏠 때는 미슬을 통상 장착하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 하잖아요. 양쪽을 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아래위로 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비행 원리에서 오는 차이를 잘 알고 운용해야 된다. 그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육군에 가서 이제 저는 거기도 정책 자문을 하는데
제발 헬리콥터 조종사들 한 두세 명 앉혀놓고 멀티콥터 갖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라. 헬리콥터하고 멀티콥터의 차이가 뭐냐? 그럼 똑같으면 헬리콥터라고 해보든가 다 멀티콥터라고 해보든가 헬리콥터라고 하지 왜 멀티콥터가 있고 사실은요 헬리콥터는 콥터가 1개 또는 2개짜리예요. 근데 콥터가 멀티로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멀티콥터예요. 근데 이 도는 거는 똑같아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때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되게 비행 원리적인 차이인데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군용 멀티콥터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 연구에 개발하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그래서 저는 국방부 쪽 합참이나 육군은 못해요. 제가 다 하는데 합참 쪽에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 육군에서 이야기 사달라고 뭐 언론 합참에 최종 결정하는데 거기 이제 저 같은 사람 몇 사람 들어가 이야기하면 진짜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소방청에 뭐 어떤 드론 말이야 10개가 뭐 창고에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군대에서 그 이야기 나오면 큰일나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군은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장비를 군이 진짜 필요하냐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가겠다는 게 지금의 육군입니다. 육군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래가지고 이 멀티콥터 분야는 좀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우리 학원님들 중에 군인이신 학원님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들어갈까요?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도 자기 부대에서 자주 의견을 이야기해야 돼요. 멀티콥터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 특히 이제 특전사에 계시는 분들 많아요. 특전사. 그분들은 내가 운영하는 데서 아주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무기체계 소리도 막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 그쪽에서 하고 저는 여기서 이야기할 뿐이지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세종대 사이버 드론 학과 같은 경우는 그런 특전사 같은데 이제 저나 우리 학우님들이 가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가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해가지고 좀 바꾸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제가 뭐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해야 할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얘기였는데. 예. 예. 수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지원 부대로 간식반이 나가게 되는데, 예. 간식반이 들고 다니는 장비가 예. 결론은 적의 작품을 짤 수 있는 레이저 측정기랑 전화상 장비가 실려서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드론에 접목시켜가지고 드론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따로 마련되고 있나? 그게 이제 대체 굿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관측 요원들한테 드론을 줍니다. 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비를 가져가는데 이 장비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관측자가 보고 저기 좌표 지도상에 따가지고 얘한테 날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카메라 안에는 군사 좌표 그 지도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딱 보고 딱딱딱딱 클릭만 하면은 지금 좌표 있죠, 그죠? 그게 그대로 얘한테 날아요. 포병 지지 날아가요. 그럼 그대로 떠요. 이제는 그렇게 갑니다. 괜찮죠? 네, 그렇게 갑니다. 네. 없으시면은 뭐 좀 장황하게 제가 두서없이 있는 이야기를 좀 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은 드론 쪽에 대해서는 좀 더 함께 연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